말씀하신 그 김대중 대통령이 또 반대한 것이 또 베트남 파병에 대해서도 반대를 했잖아요. 우리 국군을 해외 파병하는 최초의 사례가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소신을 펼쳐나갔던 것 같거든요. 이 한일 기본조약과 베트남 파병이 떨어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한일 기본조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던 1963년에 네. 존슨이 여기로 오지요. 박정희와 존슨의 만남 속에서 베트남 파병 문제가 협의가 됩니다. 그 존슨 대통령은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 이제 잘 몰라요. 교수님을 좀 보게 되네요. 저는 존슨 탕밖에 모릅니다. 네. 네, 존슨은 이제 알다시피 미국 부통령 하다가 존 F 케네디의 급서로 인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베트남 전쟁을 확대시킨 참전해서 확대시킨 그 장본인이죠. 그래서 베트남 전쟁에 어마어마한 미국의 군수 산업이 일어나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도요.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그 패전국가 전문국가가 경제를 이렇게 세울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6.25 전쟁이에요. 일본의 미국이 군수 물자를 전부 6.25 전쟁, 한국 전쟁에 납품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지정학적 조건을 제일 잘하는 데가 일본 그 전범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을 미 8군에 배속을 시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63년도에 미국이 박정희한테 참전을 요청하고 결국 이 파병은 박정희에게는 어떻게 보면 승부수였던 거죠. 군부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미국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거니까요. 받는 인센티브를 가지고 네. 국군 현대화 무장이라든지 장비, 시설, 그다음에 인원을 베트남으로 인력이 빠져나가니까 여기서 새로운 사단을 만드는 거예요. 예비 군단도 만들고 말하자면 60만 국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부 세력이 강화되고 베트남에 참전하면 여러 가지 이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트남에다가 일본이 6.25 전쟁 때 그랬듯이 우리가 베트남에다가 군수물자를 제공을 해요. 그걸 장사를 하는 거예요. 베트남이 한국의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파병을 통해서 병사들이 받는 그런 그 전쟁 참가 수당 요거를 갖다가 이중으로 장치합니다. 일부는 병사들이 가져가지만 나머지 정부로 귀속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돈들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박정희 대통령에게는 이익이 많았기 때문에 추진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베트남전 사실상 지금 그 여파가 아직도 참전한 분들에게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베트남 어떻게 전쟁이 보시는지. 이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전쟁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강대국하고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약한 상대하고만 싸웠어요. 그래서 미국이 정말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없다는 주장도 있는데 뭐랄까요, 질 가능성이 없는 전쟁을 벌여서 강함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미국이 20세기 후반에 전 세계에서 초강대국의 지위를 누렸었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직접 강한 나라와 맞붙어서 싸우지는 않아요. 지금 러시아하고 맞붙어 싸우는 것은 우크라이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뭐 중동 지역에서도 이스라엘이 이제 대리전 형태로 전쟁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약한 나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참전을 했는데 거기서 엄청나게 고전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을 끌어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됐고 그리고 이 베트남 전쟁이 또 미국에서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안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실 베트남은 승전을 한 거고 미국은 패전을 하죠. 그래서 미국민들 사이에서 이 패전 트라우마가 굉장히 컸어요. 컴플렉스를 만회하기 위해서 1991년에 또 이제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를 상대로 이제 힘자랑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미국의 전쟁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가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백인 중산층들이 이제 참전을 거부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소모전 양상이 되는 거죠. 빨리 끝내면 손실이 적을 텐데 전쟁이 길어지니까 명분도 없고 처음에는 이제 뭐 자유세계를 지키고 뭐 이렇게 했지만 점점점 시간이 길어지면 이게 도대체 뭘 위한 건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야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이 군대 가는 거에 선뜻 동의도 하지만 시간이 길어져서 아들 하나가 죽고 아들 둘이 죽고 아들 셋이 죽고 이걸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도 과거에 비해서 점점 출산율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유색인종들이 뭐 안 가려고 하는 거야. 뭐 그때까지 뭐 억압할 수 있었는데 백인 중산층들이 거부하면 정권이 그걸 감당을 못 합니다. 네. 그럼 그럴 때도 전쟁을 해야 되면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이제 대리전처럼 외국을 이제 용병처럼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20세기 후반부에 미국이 관여된 전쟁이 상당 부분 대리전 형태로 진행이 돼요. 남미에서건 아시아에서건 아프리카에서건.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이용된 측면이 분명히 하나가 있고 네. 우리가 이제 환상 속에서 거대한 이제 냉전 속에서 한 진영의 일원으로서 우리 임무를 다한다고 뭐 믿고 참전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네. 그러나 그 전쟁의 결과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특히 이 전쟁이 이제 욕을 또 많이 먹는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기본적으로 이제 희생 태세가 줄어들면서 억지로 오랫동안 버틴 전쟁이었기 때문에 네. 지상에서 말하자면 현지인들에 맞서서 싸우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정글이라고 하는 것, 밀림이라고 하는 곳은 그들에게는 익숙한 네. 공간이지만 미국인들에게는 너무나 낯선 공간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한국인도 마찬가지예요. 네. 한국 산세는 또 익숙할지 모르지만 베트남 정글 밀림에서 싸워본 적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싸워야 할 때 이 희생을 최소화하려면 방법이 뭐냐면 용병을 이제 쓰는 폭격입니다. 폭격으로.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폭격을 퍼부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밀림 속에 숨어서 전투를 하니까 게릴라 네. 방식으로 전쟁을 하니까 나무들을 싹 다 없애버리려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네. 하늘에서 이제 뭐 공격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면 적을 공격해야지 무고한 민간인을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밀리턴트인지 시빌리언인지 구분하지 않고 전투원인지 비전투원인지를 구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보니까. 무작위로 이제 지상에서 우리가 가는 거죠. 1대1로 이제 붙으면 뭐 구별할 수 있겠죠. 식별할 수 있는데 하늘에서는 자기가 안 다치려고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밑을 내려보니까 안 보여. 밀림이 하도 빽빽하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제초제를 엄청나게 뿌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때 참전했던 우리 한국군 병사들의 후유증이 엄청나게 심각하잖아요. 고엽제에 시달리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도 2중 3중으로 불이한 전쟁이었던 겁니다. 네.